한여름에도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이곳.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바로 이곳 얼음골 동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제자를 위해 기꺼이 해부용 모델이 됨으로써 제자가 몸 안의 오장육부를 살피고 해부술을 익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목숨과 바꾼 큰 가르침이었다. 스승의 살신성인, 눈물을 머금은 제자의 해부는 시작되고 그 제자는 마침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된다. 바로 명의 허준과 그 스승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 과연 허준은 정말 스승을 해부했을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읽히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간행돼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3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책. 바로 이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은 오늘날까지도 이 한방에선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는 의학서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거듭해서 간행되고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책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은 출판 당시부터 이 동양 3국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의학서를 전해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책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동의보감은 어떤 책일까요? (95년 11월)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다. 오늘 이날 국회 연설에서 장점인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예로 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양국人民은 2000여 년 전부터 벌써 왕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거대 문화는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에 편집된 동의보감도 우리 양국 문학 저료사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뜻밖이었다. 장점인이 2000년에 걸친 한국과 중국의 우호 역사의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의보감이었던 것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1613년 출간됐다. 그 후 중국 사신들은 조선에 오면 의례껏 동의보감을 챙겨가곤 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도 20여 차례 걸쳐 간행됐을 정도로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엔 당시 동의보감의 인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실려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박지원은 동의보감의 가격이 너무 비싸 책을 사지 못하고 단지 서문만을 베껴올 수밖에 없었다고 적고 있다. 그때 박지원이 베껴온 것이 1763년 중국에서 처음 간행된 중국판 동의보감의 서문. 능어가 지은 서문에는 동의보감을 보급하는 것은 천하의 보배를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 뒤 최근 상해에서 발간된 상해본이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근래 들어서도 일본, 중국에서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당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동의보감은
지금까지도 동양의 세 나라에서 한의학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동의보감은 전체 25권이 한 질로 돼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25권의 체계가 놀랍도록 일목요연하다. 먼저 동의보감은 크게 5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전의 의서들에선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방법이었다. 당시에 있었던 한약의 어떤 그 의사들, 종합 의사들의 의사들의 그 목차들은 대부분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을 그 하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일정한 순서대로 놓고서 그것에 따라서 살피는 양식이 대부분이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최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종합의사로서는 최초로 질병에서 몸으로 시각전환을 근본적으로 이룬 어떤 그런 것이고요. 바로 그 부분이 근대적인 모습하고 공교롭게도 어떤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전체 25권 중에 목차가 2권이나 되는 동의보감. 5개의 큰 분류 아래 다시 부위별로 항과 목을 달고 그 아래 각각의 질병에 따른 처방을 싣고 있다. 배가 아픈 환자의 경우 일단 외형편, 그리고 다시 복항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사전식으로 된 동의보감은 언제든 손쉽게 질병에 대한 처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실용성 때문이었다. 이런 편리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우리 한방의 그 진료와 치료의 절대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 부분에서도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그 기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 비해 가지고 현재는 질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 동의보감을 중심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부분은 그 각 분야에 따라서 그 보완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방제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은 현재 또 보강해가지고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의학의 골격을 이루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독특한 편제는 편찬 당시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다투어 발행되며 세계성을 얻었던 것이다. 이렇게 동의보감은 당시의 동양의학 전체를 간편하게 종합해서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당시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던 중국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이 동의보감을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요, 또 의사들의 비법을 담은 문서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이 독일에서도 번역 출판이 됐고 또 영역본도 간행이 됐습니다. 그 우수성을 대변을 해주는 것이겠죠. 이런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당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허준이 그린 인체도입니다. 이 인체도를 살펴보면 허준은 당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동의보감에는 상당한 수준의 외과적인 치료술도 담겨 있습니다. 과연 허준은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동의보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신형장부도 인체의 장기와 각각의 특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인체도는 물론 해부도다. 동의보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허준은 몸 안의 오장육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장기에 대한 묘사는 거의 정확하며 해부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 위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다. 인두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한자 6치고 늘어나면 길이가 2자 6치다. 음식물은 서말 5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매달린 팥같이 생겼다고 묘사한 쓸개에 대한 관찰은 현대의학에 비춰봐도 놀라운 경지를 보여준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고였다가 장으로 분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이 한의학에서는 담낭은 청정지관이라고 그래서 담즙 분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록된 바가 없고 청정한 것이 고여 있다고만 그랬는데 동의보감에만 유일하게 담즙이 간에서 생성돼서 모여 있다가 배설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역시 과학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나무 목각으로 거칠게 찍혔지만 내용은 비교적 섬세하다. 세세하게 묘사된 장기들의 위치며 숫자, 모양새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정확한 편이다. 이렇듯 허준의 신형 장부도는 현대 인체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만큼 허준이 인체 내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장을 단순하게 그린 그런 형태로 해서 다 그 해박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허준에게서 또 역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어떤 서양의 의학, 근대 의학을 그 길로 걸어나간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 몸의 부위에 대한 각자의 어떤 해부적인 모습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 이런 부분은 남들보다 월등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엔 외과술도 상세히 나와 있다. 탕약 짙고 침이나 놓을 것 같은 한방의학서란 고정관념을 크게 깨뜨리는 부분이다. 그 한 예로 복부가 파열됐을 때 수술하는 법인 장두상치법. 뱃가죽 파열로 장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삼이나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화예석을 바르고 봉합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큰 수술에 해당하는 외과 처치법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외과적인 봉합을 할 땐 뽕나무 껍질로 만든 상백피 실을 쓰며 큰 수술의 경우엔 초산으로 마취를 시킨다. 초산은 진통제, 마취제 효과를 낸다. 극약에 가까울 만큼 독성이 강한 약재인 초오와 다른 약재들을 섞어 마취제인 초산을 만드는 것이다. 수술을 끝낸 후엔 소금물을 복용시켜 깨어나게 했다. 이 약물은 주로 옛날에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거나 아니면 외부 상처를 입고 아니면 골절을 입었을 때 외과 수술용으로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칼로 그 상처비를 드러내고 다시 뼈를 맞춘다든지 한 다음에 다시 그 조직을 꼬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시 한의학에서 쓰던 구침 중엔 단순히 침이 아니라 외과 수술에 쓰였던 것들도 들어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구침이라고 그래가지고 9가지 종류의 침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침, 대침, 호침 비롯해서 참침, 피침 이런 종류를 많이 쓰였는데 주로 참침과 피침은 골문대를 째가지고 피고름을 뽑아낼 때 쓰던 서양으로 말하면 그 메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침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등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치료해야 했고 그에 따라 조선의 외과술도 발전했다. 결국 허준도 이런 속에서 인체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외과술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허준은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준의 뒤에는 대단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허준 설화에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내준 스승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준은 스승의 시신을 해부해 봄으로써 마침내 의학적인 완성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주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전통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학적인 대의나 또 제자를 위해 설신성이라는 스승의 큰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허준은 그런 스승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었을까요? 서구에서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이 처음 시도된 것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서양에서도 해부를 한 사람은 악마로 취급했다. 해부술을 의학적 성과로 찾은 것은 아주 근세로 들어서의 일이다. 동양의 해부학은 먼저 중국에서 시작됐다. 가장 일반적인 의학입문서로 1575년 쓰여진 의학입문에도 인체 내부를 그린 장부도가 그려져 있다. 중국 최고의 고서인 황제내경에도 해부에 관한 기록이 보일 뿐 아니라 중국에선 10세기 전반에 이미 부분별 장기의 모습을 그린 인체도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 기록이 나오는 건 이계의 성모사설. 시신을 3번 해부한 후에 의술이 정통해졌다는 전유형의 해부 기록이 보인다. 괴산 군수를 지내고 참판벼슬까지 올랐던 전유형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학자인 셈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을 전후해 개별적으로 인체 해부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됐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조선의 동의는 그 시기 조선의 의학 수준을 대변한다. 해부는 아니지만 인체의 경락과 기, 혈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70년) 후에 만들어진 일본의 동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역시 인체 해부와는 무관하다. 조선의 것이든 일본의 것이든 이 동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인체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몸을 정과 기, 그리고 신의 결합체로 보는 동양의학.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동양의학의 몸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신형하고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신형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면 신형 해부도가 있는데 그 신형 해부도가 그 실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어떤 그 상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형에 하면 그 신형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형 속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귀신이자 신, 정, 그 정행할 때 정자, 정자할 때 정자, 그다음에 기, 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그게 안 보이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형 장부라고 해서 보여놨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그 그림 속에 그 전기 신혈이 흐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이지 그 형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한 인체는 정, 기, 신을 담은 그릇. 허준이 그린 신형 장부도 역시 서양 해부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허준의 신형장부도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도 묘사돼 있다. 3초는 세 군데의 가상적인 신체 기관일 뿐이다. 내부의 그림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허준이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인체 장부도의 그림을 보았을 때 허준은 척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 이른바 인간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정기신 중에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도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 인체 해부도에 있는 위장이니 심장이니 그런 것들을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을 척추와 함께 표현하고 그것이 신장으로부터 뇌에 이르는 길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이 글로 움직이면서 인간을 활동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허준의 해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해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조선에서 해부는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임진왜란 때 해부를 했던 전유형은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시신을 해부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조선에서 허준은 과연 해부를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유학적 소양이 높았던 허준이 과연 스승을 해부했을까? 경도라는 거와 이제 또 인체 장부도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쭉 내려왔으니까는 이미 허준 선생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보편화된 대로 했대. 그러니까는 다만 그거를 어느 그림에 저거를 해서 그걸 그렸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허준 선생이 스승의 시체를 보고 그렸다라는 건 하나의 이제 그 소설적인 이제 그 얘기고. 허준이 그린 신형장부도는 동의보감보다 30여 년 앞서 출간된 중국의 의학인문 그리고 유성룡이 편찬한 침경요결의 장부도와 닮아 있다. 지금까지 허준이 해부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시 조선의 유교적인 정서와 상황을 종합해보면 허준이 실제로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의보감 앞에 실은 이 허준의 인체도는 허준이 직접 해부를 해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문헌을 통해 전해진 해부학적 지식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준이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이야기는 명의 허준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설화적인 살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내줬다고 전해지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 그를 추적해보면 허준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허준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의 스승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준과 그의 스승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있는 얼음골 일대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승 유의태가 허준에게 몸을 내줬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이곳 밀양 얼음골. 이 일대엔 약초가 많아 허준이 자주 다녀가곤 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부처인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는 이곳 천왕사. 그 옛날 이 절의 주지가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명의 유의태와 친했다고 한다. 이제 유의태 선생님을 허준이 제자 되는 분이 여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분인데 이제 우리가 전설로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병에 대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스승의 해부를 하라 이제 이래 했는 거라. 그래서 안 할라 하다가 이제 강곡하게 이제 스승이 그걸 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서 해부를 했다고.
그런 전설이 여기 있습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를 찾아서 유의태의 활동 무대였다고 하는 경상도 산청으로 향했다. 과연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먼저 유씨 가문을 찾아갔다. 그들이 보여주는 유씨 족보엔 허준의 할아버지 허혼의 이름이 보인다. 우연히도 이곳은 허준의 할머니인 진주 유씨의 친정 가문이었다. 하지만 취재팀은 유씨 족보에서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취재팀은 이 가문 어디에서도 유의태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과연 있는 것일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 전설 속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은 아닐까? 그런데 같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유의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이름이 높았다는 산청의 명이 유의태였다. 처음엔 조금 병동 배라부지 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병만 막 아무 배에서 나서 하고 그러니까 뭐 대구 천자병원을 죽을 걸 갖다가 부dum난가 이다 다 불다 안 되고 세계에서 요때 할아버지를 부르자면 낳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르가 문 바꿔가지고 배가 그래가 나섰어요. 유의태와 경상도식 발음조차 비슷한 유의태.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10대조 할아버지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었다. 허준이가 밑에서 거기지 제자지 밑에 제자라. 그 제자가 되면 그것도 빼가지고 허준이가 이제 그래서 했지. 그 어른들 말씀이 그렇대. 그는 분명 실존했던 인물로 대대로 후손들이 무덤을 돌봐오고 있었다. 유의태는 본래 거창 사람이었다. 이곳 산청으로 옮겨와 터를 잡았고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그의 의술은 멀리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이 그를 부를 만큼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아 처벌하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온다. 그만큼 의술의 경지도 높았던 명의 유의태. 그가 바로 허준의 스승일까? 그가 만든 저서도 전해온다. 그런데 유의태는 허준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났다. 유의태는 실제로 조선 후기에 그 마진편이라고 해서 홍역 치료서를 저술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홍역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런 것으로서 18세기에는 명성을 알리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허준의 스승인 유의태로 그 사람을 소급해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18세기에 백성들의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유의태, 즉 마진편의 저자인 유의태로 보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소설상에 물론 그 사람을 허준의 스승으로 하고 있고 또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그 논문에서도 그 유의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허준의 스승은 경상도 산청의 유의태. 그런데 경상도 산청 땅에는 이 유의태 대신 천하명의로 알려져 있는 유의태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거부하면서 백성들을 진료한 명의 유의태는 중국 천자의 병을 낫게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이 경상도 산청의 유의태는 그러나 조선 숙종 때의 사람입니다. 허준보다 100여 년 뒤의 사람으로서 허준의 스승이 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준에 관한 이야기는 확실한 것이 없을까요?
그가 언제 태어났고 또 몇 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자, 의성으로까지 추앙받는 그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전설이나 소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허준이 소외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역사 속에서 명의 허준에 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허준.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허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런데 91년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허준의 무덤은 문인석은 쓰러져 뒹굴고 무덤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무덤은 파헤쳐져 푹 꺼진 상태였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묻혀버린 기억 속에서 세상으로 그를 끌어내려는 발굴이 시작됐다. 10년 동안 허준의 흔적을 찾아 헤맨 한 역사가의 노력 덕분이었다. 허준의 실체가 수백 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나, 둘. 그게 깨져나갔구나. 내버렸구나. 글씨 있네요, 글씨. 공신 맞아요. 허준 누수예요. 공신 얘기 나와요. 틀림없죠, 공신. 예. 뭐 성공신. 양평. 예, 맞아요. 이걸 처음 착각하고. 양지 못했어. 양평군. 맞아, 100%야. 야, 이거 남아있다. 100%야. 요다가 뭔데요? 그대로 찾아가세요. 그 비석을 찾았을 때 보니까 여기에 양평 두 글자가 뚜렷하죠. 성공. 허준 선생이 양평군이고 또 호성공신이에요. 그러니까 호자 부분 위에 깨져 나갔죠. 성공신. 여기 또 삼수변에 준자가 뚜렷이 나오잖아요. 준.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는 것이 요 몇 글자로서 입증된 거죠. 그 양반이 양평군이었고 호성공신이었고 그리고 휘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자리가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 이 비석으로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허준. 잊혀져 있던 과거 속에서 드러나 이제 새 단장을 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들도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 묘비에 적힌 허준의 출생연도조차도 의문스럽다. 그는 1547년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허준의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소장하고 있는 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관련 자료들 속에서 취재팀은 우연히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이 그림은 1604년 공신들의 모임을 그린 것이다. 허준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었고 그 공으로 호송공신에 칭해졌고 때문에 허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림 한쪽 옆엔 공신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물론 허준의 이름도 들어있다. 그런데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이나 빠른 기해생으로 나와 있다. 그 기해생을 연도를 확인해 보면 1539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당시 1604년의 병풍도의 기록에 근거해서 1539년이 허준의 출생 연도임이 분명하고 또 실록에 1615년에 사망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77세의 일기로 허준이 1539년에 태어나서 161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허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까? 족보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부실하기만 하다. 만일에 이분이 서자가 아니었으면은 여기 그 유사에 자세히 다 나온다고. 언제 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벼슬도 뭐 하시고 한 거 다 나오는데 옛날에 서자는 말하자면 홀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라. 정일품 당상관,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허준. 그러나 허준은 족보에조차 번듯하지 못한 서자였다. 유명하신 분이고 하지만 집안 내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지질 않고 홀대를 받으신 거지. 집안에서도 조차. 그래서 이분들의 후예가 많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의 후예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서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자는 제사를 지낼 적에 마루 위에도 올라가질 못해. 땅바닥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조차 괄세를 받으니까 다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위치를 갖다가 지키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다 그냥 뭐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실제로 내 할아버지를 알더라도 다른 데로 계대에 들어가는 거라.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자에 대한 이 말하자면 괄세가 심했던 거죠. 적서의 차별이 심한 조선 사회에서 주로 중인들이 종사하는 기술직이었던 의원은 허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허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한 유학자의 개인 일기. 선조 때 2조 참판까지 지냈던 미암 유희춘이 11년간에 걸쳐서 쓴 친필일기다. (22일) 날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이 허준이가 여기죠. 다녀갔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로 내왕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허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요? 네, 허준 이야기가 미암일기 1권에서 5권까지 걸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567년부터 쓰여진 이 미암일기엔 허준의 방문 기록을 포함해 그나마 허준에 관한 기록들이 숨어 있다. 2월 20일 허준이 왔다. 1568년 내용이다. 그리고 허준은 이 한 해 동안에 2달에 한 번꼴로 유희춘을 방문한다. 허준은 외삼촌인 김시흡의 소개로 유희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미암일기에 자주 등장할 만큼 유희춘과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미암일기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희춘은 1569년 이조 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해 주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곧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간다. 결국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의과를 거쳐 내의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전라도 지역의 심약, 즉 약을 수집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원으로서의 이름을 얻고 있었다. 내의원에 들어가게 된 허준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와도 같았다. 왕실 의료기관이었던 내의원은 당시 새로운 의학과 최고의 의술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앞선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허준은 당대 최고의 의관이었던 양해수를 만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허준의 진짜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흐름으로 본다면은 양예수가 당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무대에 걸쳐서 의의를 지내고 한 사람이고 또 양예수가 그 의림찰료라는 책을 많이 썼고 의림찰료라는 책이 당시 금나라 원나라 이야기를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양예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허준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특별했다. 평소 딸들에 대한 애정이 컸던 선조가 천연두를 앓던 정한옹주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10여일에 걸친 편지에 허준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명되고 있다. 대부분 허준의 처방이니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이다.
허준이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하자 선조는 허준에게 당상관으로 벼슬을 올려준다. 그러자 사간원은 장장 3개월 동안에 걸쳐 허준의 벼슬을 취소하라는 상소를 집요하게 올린다. 중인 신분의 의원에 불과한 허준에게 감히 당상관이란 높은 벼슬을 줄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허준에 관한 탄핵 문제가 거세게 불거진다. 선조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강한 약을 함부로 써서 왕을 죽게 했으니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광해군은 허준을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낸다. 하지만 광해군의 배려로 멀리 가지 않고 도성 밖으로 귀양 간 허준은 그 후 2년여 동안 귀양살이와 복귀를 되풀이한다. 그 와중에도 허준은 10여 년이 넘게 편찬에 매달려온 의학서를 마침내 완성했다. 바로 동의보감이었다. 허준은 의서를 편찬한 후 동의보감이라 이름 지었다. 중국의 북이나 남이에 버금가는 결과물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허준은 우리 한의학의 뿌리를 만들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1598년부터 장장 14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보감은 전문 의학서입니다. 의원들 외에 당시 양반 사대부들에겐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서는 아니었습니다. 또 허준은 당시 왕실의 의사로서 일찍부터 어의로 발탁됨으로써 일반 민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허준은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높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어느 기록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허준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을 붙여가면서까지 허준 신화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서는 바로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근과 역병까지 겹쳐 국가적인 대비책이 절실했던 1596년 선조는 허준 등 내의원 의원들에게 의서 편찬을 명령했다. 허준은 우리나라 의서는 물론 중국의 의서들까지 포함해 500여 권의 의서들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처방만을 골라냈다. 그것을 간추려 담은 것이 동의보감 25권으로 거기엔 중요한 고전 의서들이 총망라돼 있다. 처방의 끝엔 반드시 출전을 밝혔고 허준은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 모든 취사 선택은 허준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의서들을 전부 망라해가지고 만든 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의서로서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의사들이 뭐 자기들 공부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데 바빠서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적당한 의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물론 좀 많습니다. 많지만 의원들이 보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각 방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실용 의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은 그 보급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웠던 때라 훈련도감 활자로 급히 찍어냈고 그 후 목판으로도 거듭 출판됐다. 동의보감은 특히 중앙의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방에선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1648년)
1888년에 마련된 강릉의 약국계 규정에도 동의보감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 동의보감이 비치되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동의보감은 더더욱이 일체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강조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의 동의보감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편제의 실용성 외에도 동의보감엔 특기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급성간염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황달이 전염된다. 다시 말하면 급성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내용이 의사학적으로는 2차 대전의 전후에서 전장터에서 군사들이 황달이 전염되는 것을 군진의학에서 파악해서 이제 의학사에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래 간장 질환에 대한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확실한 이제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됐습니다만은 허준 선생은 이미 한 400여 년 전에 황달이 급성 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의미 있는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소변이 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허준은 직접 소변의 맛을 봤다는 얘기가 된다.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쓴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처방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처방들을 갖다가 실제 우리 그 백성들에게 임상적으로 전부 그걸 써봐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좋은 처방들을 골라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말하면 그거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통해서 검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그런 그 처방들만 골라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이제 그 유효성이라든지 그 면들이 바로 뭐냐면은 실증적인 거다. 이렇게 하나 그냥 단순히 남의 걸 갖다 베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 환자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증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동의보감에 와서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물론 이제 중국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뭐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한 뭐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국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학으로 성립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의학을 수입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중국의학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이제 동의보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한국의학이 정립이 된 거죠.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됐지 또다시 중국의학을 연구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을 적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을 보면 650여 가지의 약재 이름이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다. 또 동의보감에서 처방하는 주요 약재의 90% 정도가 향약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들인 것이다. 이전까진 당약이란 이름으로 비싼 중국산 약재를 썼지만 동의보감 이후엔 우리 약으로 대체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쓰는 약재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당약이었다. 동의보감에선 중국에서 수입해온 약재일 경우 반드시 당약이라고 표시를 달았다. 당시 당약의 경우 약값은 무척 비쌌다.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약 한 첩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목숨이 달려 있어도 여간에선 약을 사 먹을 수 없었다.
만기요람을 보면 당약 중의 하나인 완청은 3.7g의 가격이 당시 쌀 10말에 버금가는 가격이었다. 같은 중량의 금값보다도 더 비싼 약이 있을 정도로 중국 약들은 고가였다. 당시 일반 서민들에겐 당약은 그림의 떡이었다. 허준이 동의보감의 그 저술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 그 수입약, 즉 중국약을 말하는 당약제 가격이 매우 비싸고 또 약제가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적으로 처방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런 고가의 약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런 비싼 고가의 약제들을 수입한다거나 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도 동의보감과 동시에 원해본 의서들을 출간할 때 그 정신은 비교적 값싼 약제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당시 약제 사용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특히 양반들도 한번 약을 먹기 위해서 약제 계를 해서 누구는 당귀를, 누구는 뭐 천궁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약들을 계를 만들어서 모아서 먹을 정도로 약값이 고가였다는 사실, 그런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허준은 동의보감에 과감하게 단방 처방을 넣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약제를 써 치료하는 처방이다. 고급 약제 수십 가지를 섞어 짓는 약에 비하면 자연히 약의 효능이란 측면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방엔 바로 민중들을 생각하는 허준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을 섞어 고급 처방을 쓸 수 없는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겐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다. 기회를 들어가면서까지 몸보신을 위한 약을 먹을 수 있는 소수보다는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약 한 번 쓸 수 없는 민중들을 위한 배려였다.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자체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 국민이 이제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질병이 만연할 때 이 책을 만드는 게 그런 질병에 허덕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단방약제가 일반 민중의 치료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약과 현실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들, 아파도 약 한 번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또 우리 것을 찾은 허준으로 인해 이름 없는 우리 산 우리들의 약제들도 비로소 이름을 얻고 의미를 얻게 된 것이었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알았던 의사 허준의 마음 씀씀이었다. 당시 의서는 특권층의 것이었다. 결코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의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그런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을 위해 많은 한글 언해본 의서들을 간행했다. 비로소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의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오로지 의술의 한 길, 그 고든 삶을 통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약과 의원이 양반이나 사대부 등 특권층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시절,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을 배려하는 그런 허준의 의학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준의 의학적인 성과는 훗날 제중신편 또는 이재마의 사상의학 등 다수의 의학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허준은 결코 소외된 민중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양의학을 망라하는 최고의 의학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허준은 늘 민중을 위한 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허준의 이런 의학 정신,
그 바탕은 바로 민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선의 의사 허준을 높이 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